이게 폭락이 되려면 하나의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내년에 AI 주식 어떻게 보냐면 빈부격차가 커질 거다. 그게 AI의 버블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죠. 상해는 원래 집값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상해도 지금 40% 떨어졌어요. 오늘 모신 분은 더 플로 책의 저자시죠. 안유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뵙는데 네. 건강하시죠? 네, 뭐 인사예요. 네. 뭐 예뻐졌다라든가 뭐 이런 인사를 해야지. 예.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요? 그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이제 죄송해요. 죄송해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네.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네. 자, 네.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네. 올해 정말 뭐 100만 불까지 가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1억 거의 한 8천까지 갔다가 지금 한 1억 3,600 정도로 급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최근 2, 3개월 동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급락한 배경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저 사실 제가 하는 안경투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올해 거의 비트코인 전망 20만 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뭐 11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0만 불 가는 게 되고 안 되고는 뭐 정확하게 그 수치는 뭐 우리가 아무나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최고점이 12만 5천 달러까지 갔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최고점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한 7만에서 8만 달러 정도 하다가 올해는 최고 12만 5천 달러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9만 달러 왔지만 어쨌든 내년 또 최고점을 더 높게 찍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매년마다 높이 찍는 그 최고점 매년마다 계속 우상향했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9만 달러 내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내려왔냐를 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원인, 일단 큰 외부 질서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원래는 연준 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거는 이제는 올해는 이제 지난번 9월 달에 했고 올해는 없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외부 질서 자금의 유동성이 지금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근데 코인과 금과 주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코인과 금은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근데 기업 주식은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데 있는데 코인과 금은 순수하게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에요. 그리고 공급이거든요. 근데 금도 캐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1년에 한 공급량 한 450여 정도밖에 안 돼요. 매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급량은 한정되고 그냥 유동성에 따라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변해버리는데 지금 유동성 보면 되게 타이트한 거죠. 이게 네. 막 유동성이 막 올해 전체를 보면 엄청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 유동성이 다 어디 갔냐면 미국 AI 빅테크 주식에 갔고 그 다음에 코인에 간 거예요. 또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이런 법안을 지금 클래리티 액트까지 통과시키고 있고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 다 완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유동성이 코인으로 갔고 그게 12만 5천 달러가 민 원인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ETF, 비트코인 현물 선물 ETF도 다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연말이 되면 한번 포지션을 정산하고 가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 보면 달에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 이게 정산이지 손실 보고 적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ETF가 펀드를 들어와서 한 번 지금 연말 정도 정산하고 내년 초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세금 이슈도 있어요. 세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ETF라든가 현물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타이트한 게 있었다. 그다음 그동안 레버리지 투자가 많이 됐고 네. 좀 AI 주식도 과열이 됐지만 코인도 과열이 많이 돼서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네. 지금 한번 조정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움직이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 하락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노멀한 변동성이에요. 코인한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번에 10만 달러 넘어가면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야 이제는 좀 힘들겠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 10만 원에 떨어졌으니까 빅세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포지션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움직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거래 움직임 얘네는 오래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갖고 해서 우리가 CDD 지표로 보는 건데 이 CDD 지표 보면 오래된 거래들이 좀 팔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한 번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매도 물량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고 미결적 약정으로 선물 이런 미결적 약정 잡혀있던 것도 지금 다 청산되면서 정리가 되니까 가격 압력으로 온 거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수익 실현 그리고 현금 그리고 거래 이런 움직임을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익 실현 단계에서의 매도 물량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즉 이제까지의 그 사이클 이론으로 보면 네.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뭐 70% 가까이 폭락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폭락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 떨어졌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저는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집까지 팔면서 사야 되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봐요. 비트코인은.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혹시 지금 이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날이 와도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달라요. 알트코인도 중형 코인과 소형 코인으로 나뉘는데 중형 코인은 우리가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거기에 뭐 이더리움 있고 리플 있고 우리가 솔라나 있고 트론 있고 이런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ADA 카르다노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 이게 DApp이라고 하잖아요. 토큰 생태계 기본 인프라들이에요. 얘네들은. 네. 중형 코인이거든요. 얘네는 그래도 기반이 좀 잘 다져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쟤네끼리 경쟁해요. 웹3 생태계를 놓고 하나는 속도 빠르고 하나는 비용이 싸고 하나는 보안성이 확실하고 이게 쟤네끼리 생태계 근데 그중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쟁 생태계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웹3 프로젝트 하면서 어느 인프라를 많이 쓰는 네트워크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갈 애들은 가고 못 갈 애들은 못 간다.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이게 네. 중요한 코인이고 나머지는 다 소형 알트코인들인데 소형 알트코인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스타트업이에요. 그냥 스타트업. 완전 우리가 스타트업 확률은 100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만약에 70% 떨어져 버렸다 이러면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러면 스타트업이 막 버블러 가다가 폭락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조금 양보해서 말하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제 중형 코인까지 만약에 70% 떨어졌다 이러면 저는 굉장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식하고 채권에서 이런 기회가 잘 안 와요. 이 정도 기회는 안 와요. 지금의 25% 급락도? 예. 그래서 코인이 생태계가 아직도 좋은 게 이 주식하고 전통 금융 상품에 다른 게 뭐냐면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소형 투자도 완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커피 한 잔 값 5,000원으로 비트코인 사토시 단위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인, 알트코인 포함해서 비트코인 포함해서 20%, 25% 움직이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욕심만 버리면 매일 몇십 프로 수익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주식은 이런 기회 없어요. 일단 주식은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10%만 딱 떨어져도 딱 제동을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내가 5%만 딱 먹고 나오겠다. 뭐 이러면 크게 내가 자주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네. 이유로 지금 25% 정도 급락했지만 이건 네. 일상적인 거고 네. 과거처럼 그런 폭락 사이클은 오지 않을 것이다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게 폭락이 되려면 하나의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공급은 제한돼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말하고 있어요. 공급은 점점 반감기가 가면서 이게 공급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폭락이 올 확률이 어디서 올까요? 공급이 확 늘어나서 나오는 폭락은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수요층이거든요. 그냥 결국은 코인이란 건 정확하게 유동성 시장이에요. 이게 공급하고 수요 측면인데 정확하게 완전 유동성에 따라 가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에요. 그러면 유동성은 과거에는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ETF라든지 이런 선물, 현물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주로 개인 위주, 정말 이런 뭐 완전 이런 투기 시장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레버리지를 쓰는 애들이 또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하고 반감기 패턴하고 달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감기 그 패턴이 안 먹히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에 따라 보통 옛날 패턴이 이랬어요. 반감기 한 번 오면 그 다음에는 방학이 지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거든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먹히는 이유가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전통 금융 시장하고 이게 맞물려 컴무브먼트 동조화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연준의 이런 유동성 거시경제 질서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유동성은 늘어났는데 단점은 오히려 정부 거시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네. 원래 옛날에는 무브먼트, 그러니까 같이 안 갔는데 좀 해체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게 안 될 때는 이거 하고. 근데 지금은 동조화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점점 이게 사실 ETF라는 게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전통 금융 자금들을 이게 가상자산 생태계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전반적인 하나의 사이클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세계 유동성 사이클로 가버렸죠. 그래서 폭락이 온다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미국이 관세를 계속 때리니까 지금 계속 그 인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지금 좀 고민하는 거잖아요. 연준이. 네. 물가를 못 잡을까 봐. 그래서 유동성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 경우인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근데 저는 트럼프 미국이 내년에 유동성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갈까? 내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그 쟤도 지금 중간선거가 지금 위협받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그러게 지지율 뭐 40%도 안 된다는. 안 돼요. 네. 네, 30%. 그러니까 지금 위협받게 생겼는데 내년에 만약 유동성 타이트하게 하면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특히 네. 중국하고 지금 1년 싸움을 유예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내년에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갈 확률이 저는 낮다고 봐요. 그래서 대폭락할 시나리오가 어디서 오냐 이거지.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 예. 그렇다면 지금 25% 급락한 이 시점도 네. 정말 좋은 그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필요할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왜 지금 안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렇지.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버티는 그렇죠. 거고.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한 게 DCA 전략이라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러니까 내가 뭐 1억을 투자하겠다면 1,000만 원씩 이렇게 뭐 주별 단위로 혹은 월별 단위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 전체적인 흐름에 이게 막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평균 가격 맞춰가면 갈 수가 있고 한 번에 들어가 보면 만약에 9만에 샀는데 7만 가버리면 그게 막 여유 떠니면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딱 요거 보고 정말 자금을 갖고 투자했다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 갖고 가는 전략, DCA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네. 예전에는 전부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 변동성이 컸지만 예. 지금은 이제 뭐 ETF라든가 기관들, 네. 뭐 기업들이 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이 폭락, 예. 예전 같은 그 사이클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 이래요.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흐름으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개인들이 주로 메인 투자 때는 매일 변동폭이 우리가 매일 흥분하면 사람 죽잖아요. 이게 그렇죠. 경제를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매일 변동성이 이랬다고 하면 기관들 들어온다면 평소에는 잔잔해요. 지금 막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한 번 오면은 그 2008년 그 금융위기처럼 이게 유동성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테일 리스크. 자주는 발생을 안 하는데 오면은 큰
변동 있잖아요. 그게 테일 리스크가 커진 거죠. 왜 이게 전통 금융의 이렇게 보면 돼요. 전통 금융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이쪽은 작았는데 이게 거대한 전통 금융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시 이게 바다가 깊어졌잖아요. 네. 이게 유동되면 바다가 깊으면 돌멩이 뿌렸을 때 튀지가 않잖아요, 바다는. 근데 강물에 들어가면 탁 돼버리는. 근데 그런 평시에 유동성은 작지만 오히려 이게 거대한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말 그대로 막 뭐 큰 리스크가 온다는 거죠. 아, 오히려 사실 뭐 로스컷 그 기관들은 로스컷 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얘네들은 또 이 기관들의 단점이 뭐냐면 1년마다 성과 평가 받는다는 거예요. 1년마다. 네. 그래서 그 1년마다 주식이 그렇죠. 우리가 제너럴 이펙트라고 해요. 1월 효과.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업노말이라 하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업노말이 뭐냐면 항상 1월이면 주식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웃퍼포먼스 인덱스에 비해서 맞아요. 실증 연구 결과는 아웃퍼포먼스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전망했을 때 제너럴 이펙트 하면 그게 지금 기관들이 그걸 예측을 했으면 없어질 텐데 왜 없어지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실증 연구를 뭐 세금 측면,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해요. 그게 왜 존재하냐. 근데 지금 코인이 그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연말 정도 되면 항상 기관들이 이런 여러 가지 법제화 이슈, 세금 이슈, 그 회사 내 이런 성과 평가 이슈 이런 게 그 사이클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더 그 팩트가 더 업노멀 현상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지난 어떤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상승장, 하락장 이거에 대한 사이클보다는 이제 기관 중심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앞으로는 그렇게 가죠. 그게 보여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큰 변동폭이 매일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래 잔잔하게 오다가 지금 큰 조정 받은 거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갈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나스닥하고 정말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동조화 정말 현상. 위험자산으로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뒤에 돈을 움직이는 애들이 같은 애들이니까. 같은 기관이니까. 지금 그 블랙락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걔네 하는 일이 RWA라고 해가지고 RWA는 게 Real World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토큰이라는 게 코인과 토큰의 구분을 어떤 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인은 내 블록체인이 있는 거예요. 내 블록체인이 있어서 거기서 쓰는 기초통화가 코인이고 그렇죠. 그게 이더리움 자체 블록체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고 솔라나도 자체 블록체인이니까 걔도 사실은 코인이고. 근데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앱에서만 쓰는 화폐가 토큰이거든요. 네. 우리말하면 쿠팡에서 쓰는 돈이 있다면 그게 토큰이란 말이에요. 블록체인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 핸드폰이면.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되는데 RWA라는 거는 이게 월가에 있는 기관 애들이 요즘에 뭐 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콘셉트 하나로 이 생각이 아이디어 하나로 토큰을 발행했어. 그랬죠. 내용이 없어. 실물 경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그런 시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 죽어버린. NFT, 대표적인 NFT 같은 시장이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없이 그냥 내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돈을 융자하고 이런 거는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게 RWA인데 RWA 대표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이거 뭐냐면 실물 경제하고 매칭시켜 놓은 거예요. 패킹시킨 거예요. 거기다 또 저 달러라든가 채권인 걸 연결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USDT 테더, USDC 썰커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 토큰이에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스테이블 토큰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냥 토큰인데 얘를 하나 딱 갖고 있다는 건 실제 법정 화폐를 딱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뒤에 딱 법정 화폐 담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토큰인데 실제 뒤에 리얼 월드 SS이 있는 거예요. RWA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2,500달러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 입어서 월가의 기관 애들 요즘에 뭐 하냐면 그냥 법정 통화만 할 수가 있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게 블랙락 같은 애들이 뭐 하냐면 주식을 토큰화해요.
주식.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돈 네. 버는 애들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토큰화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주식이에요. 이걸 토큰화해요. 그냥 누군가는 아니 주식을 직접 사면 되지 왜 그걸 토큰화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임 대표님은 미국 주식 직접 살 수 있지만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이 미국 주식 직접 못 사요. 그럴 수 있죠. 안유화도 중국 사람도 못 사요. 자본 항목을 개발 안 해서 못 사게 해놨어요. 그런데 토큰으로 하면 핸드폰만 있으면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기관들이 주식을 갖다가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갖다가 토큰화해요. 그럼 장점이 뭐 미국 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얘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큰화하면은 몇천 원으로도 살 수가 있으니까 유동성이 확 올라가 버려. 그걸 RWA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물 자산을 다 토큰화해요. 그러면 이거는 토큰이지만 실제 뒤에 테슬라 주식이 담보로 있는 거예요. 뒤에 엔비디아가 담보로 있으니까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올라가면 네,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거죠. 또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결론이 뭐냐면 그 질문에 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전통 금융 상품들이 RWA라는 이 브릿지를 통해서 토큰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앞으로 원래는 기관들이 얘네들 돈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여기서 막 투자하면서 쟤네끼리 사고 팔고 하면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돈 풀면 기관을 통해서 금융성이 빡 들어갔다가 이제는 얘네들 보니까 여기는 움직여봤자 큰 수익률이 이렇게 팍팍 안 오니까 기관들이 딱 보니까 이거다 이러고 지금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유동성을 다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큰 흐름으로 봐서는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어떻게든 코인과 관련해서 네. 새로운 어떤 엄청난 그 블랙홀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네. 빨아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혹은 네. 뭐 리플,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네.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시각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데 오히려 네. 방해가 좀 되지 않겠냐.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이 확 몰려가면서 오케이. 기존의 비트코인이라든가 알아들었어요. 이더리움, 리플 같은 알아들었어요. 것들이 오히려 빠지지 않겠냐.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하나의 지표긴 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역할로 쓰이냐면 디지털 자산 토큰 생태계에서 현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원래는 옛날에 토큰 생태계 없을 때는 우리가 현실의 주식시장 보면 유동성을 사람들이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저는 머니마켓 펀드로 많이 들고 있었어요. 우리 다 들고 있잖아요. 왜 배제는 조그만 그 이자를 먹다가 그냥 자유롭게 입출금 될 수 있으니 하다가 주식시장 갈 것 같네 하면 그 돈을 싹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머니마켓 펀드가 디지털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펜시에 스테이킹해서 이자도 먹고 현금처럼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 갈 것 같네 하면 비트코인에 싹 그 돈이 가는 거고 이더리움 갈 거 아니 이게 펜시의 유동성을 현금처럼 갖고 있다가 그게 다른 코인으로 가는 하나의 잠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시경제가 외부 질서가 안 좋고 현금유동성 타이트할 때는 다 사람들이 안전 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있다가 옛날에는 스테이블 코인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 거래소에서 돈 아예 뺐어요. 그렇죠. 빼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코인 갈 것 같네. 그럼 다시 거래소에 돈 넣고 샀거든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돈 안 빼고 그냥 또 상황이 안 좋은데 떨어질 거 아니냐 하면 그걸 다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어. 왜 스테이블 코인 들은 게 달러하고 똑같으니까. 네. 법정 화폐를 안 바꿔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이게 제가 지금 말한 요 원리가 거래소들이 후에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 거래소에 다 들어오게 한 원인이에요. 옛날에는 스테이블 코인 때는 고객들이 현금으로 다 바꿔서 나가버린 거예요. 괜히 돌아온다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바이낸스 같은 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채택해버리면 평소에 위험하다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고객들이 안고 있다고 그래서 손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올라갈까 하면 그거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코인을. 그래서 그 락킹이 현금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거래소에다가 락킹이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네. 이것이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활성화 아니면 시장의 확대 여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훨씬 도움이 되죠. 특히 거래소 측면에서는 이거는 완전 치명적인 거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시장은 거래소에서 돈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 거래소가 어떻게 돼요? 휘청하죠. 그 휘청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나가버리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예. 비트코인 같은 기존의 예. 암호화폐와의 그 상관관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네. 예. 지금 그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상당히 급락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AI 버블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AI 버블 아직은 뭐 시작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많고 아, 네. 아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이 뭐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어. 시각도 있어요. 아, 저는 그 지금 AI를 어떻게 보냐. 옛날에 제 인터넷 우리 임 대표님이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나이로 봤을 때 저는 그 인터넷 버블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1998, 99년 지금 그 구글이랑 다 98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때 막 그냥 정말 우리말로 방송에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개나 소나 나 인터넷 창업한다 난리 날 때였어요 그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막 HTTP로 시작하는 주소 하나가 막 펀딩을 50억씩 막 받을 때였어요. 그게 지금 도메인 주소. 도메인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로 그때 엄청나게 막 버블이 낄 때예요. 그때 인터넷 뭐 한다면 그냥 용자를 마음대로 받을. 지금 AI 그렇잖아. 뭐 AI만 붙이면 돈이 막 가. 뭔지는 몰라. 근데 막 가요. 그거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년 지나서 돌이켜보세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살아있는 애는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가 있어요. 살아있는 애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때도 인터넷 법을 놓고 사람들이 역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만지지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안 잡힌다 해서 엄청 부정적이 다 봤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마윈이 있잖아요. 정신병 환자 치료때 받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왜냐면 2005년까지 계속 적자인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겨낼 수가 없는 왜 현실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적자 계속 융자만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아니 돈을 1전도 못 버는 주제에 맨날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 취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에서 잘한 게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할 생각 몇백 번이라도 한 거예요. 그렇죠.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근데 오늘날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잖아. 세계적인 성공하고. 야, 근데 그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사실 그 소프트뱅크 손정이 맞아요. 아니에요? 손정이부터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먼저 투자했고 후에 손정이 오면서 버티게 해준 거죠. 그리고 야후를 인수하면서 제이성을 만난 게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구글도 그래요. 무슨 말 하냐면 그 단계를 다 버텨서 아마존도 그렇고 여기까지 온 거고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근데 AI는 저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아, 시작도 안 했다. 길게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저기 목표치가 있는데 100m라고 봤을 때 이제 요 입구 들어갈까 말까 한 상경이다. 지금. 근데 항상 새로운 게 오면은 버블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시대적 흐름이야. 안유아가 지금 말한 것처럼 시대적 운명이야. 그게 뭔가는 앞으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뭔지 모르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이미 그 부채가 38조 넘어가고 40조 되잖아요. 지금 트럼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미국 국가 부채? 네. 계속 부채를 발행했잖아요. 한국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 내내 더 찍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개 말을 했고 중국도 올해만 해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돈을. 근데 생각해봐요. 돈을 막 찍으면 이게 금융기관들이 먼저 가요. 그냥 금융기관 전문가예요. 이게 개인들이 아니라. 그러면 돈을 넣을 데가 없어요. 네. 뭔가 AI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유동성이 다 AI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I 주식들이 돈만 풀면 AI 가고 돈만 가. 그냥 미국 또 AI도 많은 게 아니고 미국 AI맨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AI의 모든 세계 유동성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AI 주들이 떡떡떡떡떡 돈이 막 붙은 거죠 몸에. 얘네 돈 버냐 안 버냐는 중요하지도 않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5조 달러 넘어가는 그렇죠. 주식이 된 거잖아요. 뭐 계속 반복해서 네. 엎치락뒤치락하죠. 이건 상상도 못하는 올해만 지금 몇 배 주식이 올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상상 못하게. 그러니까 그게 찍어낸 유동성이 떠덕 가서 다 거기가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조정이 될 거예요. 왜? 금리를 인하 안 하거나 유동성이 타이트하거나 하면 그게 어떻게 벗겨지는 거죠. 왜? ETF라든가 기관 투자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갈 수밖에 없는데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내년에 AI 주식 어떻게 보냐면 빈부격차가 커질 거다. 올해는 개나 소나 다 올라갔다고 하면 내년에는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갈 거다.
실적. 실적.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실적 안 봤죠. 스토리텔링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스토리텔링. 투자하는 기간이다 해가지고 다 익셉트 맞아요. 알아줬죠. 이해해줬죠. 시장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왔지만 우리가 인피니티 머니 글리치라고 있잖아요. 인피니티 무한자금 루프라고 하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자세히 개념 설명드렸는데 이게 AI 세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무한자금 루프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그 안 좋은 용어로는 폰지라고 하잖아요. 아랫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랫돌 꼽아 윗돌이 놓고 윗돌 계속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자꾸 어떻게 보면 키워나가는 펀지 게임이죠. 그러니까 매출 데이터만 올라가는데 실제는 돈을 버는 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쟤네끼리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을 다시 이 사람한테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하고 오픈AI 예를 들면 엔비디아 오픈AI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오픈AI는 공급받은 자금을 다시 엔비디아 GPU 주문내고 이러면 돈은 결국은 엔비디아에서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엔비디아의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라클도 똑같고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오픈AI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파이낸스 비용이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줄어들까 괜찮은데 그나마 계속 융자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라클 같은 애들은 뒤에 백데이터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렇게 계속 파이낸싱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커지면 레버리지가 커지니까 전체 AI 생태계가 레버리지 커버리는 거죠. 네. 어느 순간에 정부에서 금리 올리거나 자금을 탈퇴해버리면 한 고리가 팍 끊어지면 이게 계속 쟤네가 루프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여기서 하나 끊어지면 호라락 이렇게 원래대로 내려오죠. 이게 돈이 그렇게 못 버는 상황에서 쟤네끼리 창업 투자하면서 투자한 돈이 다시 또 매출로 이죠. 매출이 다시 또 파이낸싱 받고 그 돈이 다시 들어가서 레버리지 높이고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죠. 그걸 우리가 무한자금 루프라고 하는데 그게 AI의 버블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게 지금 아직 붕괴는 아닌데 내년부터는 기관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걸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적 중심으로 비부격차가 커질 거다. AI들은 더 갈 거고 더 대부분 또 죽을 거다. 이런. 그러게요. 지금 그 보면은 상당히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워낙 높은 수익률, 그 기업 수익률,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로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엔비디아 원래 매출이 20%에서 25%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아, 네. 근데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 젠슨 황도 그런 말 했어요. 이제 회계 재무제표에 중국 그러니까 미래 시장 전망할 때, 밸류에이션 할 때 미래 시장 전망해야 되잖아요.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 할 때 중국을 빼고 해라. 중국 시장 빼라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GPU를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젠슨 황도 이 말을 했어요. 확실한 거는 전 세계 AI 생태계에서 시장의 절반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절반을 안 한다라는 거는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을 중국 자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미니멈. 근데 중국은 문제가 중국 잘하는 게 뭐냐면 가성비예요. 그냥 자체 시장이 큰 데다가 만약에 화웨이 같은 애들이 GPU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 독립 GPU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자기 것만 써요. 그러면 전 세계 절반은 중국 기업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기업이 세계 1등이에요, 일단. 근데 중국 일단 이 시장은 그런 펀더멘탈 시장이. 근데 나머지를 엔비디아가 하는 건데 이제 GPU를 많은 빅테크들 다 스스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마존도 그렇고. 에이직이 막 떠오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게 표준화된 이 엔비디아 게 필요했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웹3로 가면서 점점 AI 에이전트 세상이 오면서 거기에 맞춤형 GPU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아마존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자체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체 게. 그러니까 자체 거 지금 개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 엔비디아 고객들이에요. 그렇죠. 다. 근데 앞으로 웹3 세상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맞춤형이 더 지금 중요해지는데 길게 봤을 때는 쾌천이에요, 사실은. 첫째. 두 번째, AI 상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재예요, 인재. 그러니까 사람이 AI랑은 결국 AI 싸움은 인재 싸움이거든요. 근데 과거엔 중국 AI 인재들이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을 못 쓰게 하거나 추출하거나 중국 생태계, 저에서 미국 생태계에서 중국 사람을
내보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젠스왕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AI 관련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이고 인재가 몇십만 명씩 배출하는 게 중국이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떠나서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접하지 않는다는 거는 미래에서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기술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쾌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불확성이 되게 커요. 불확실성은. 불확실성. 그래서 이 구도가 결국 중국이 앞으로 AI 생태계 구도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F 가설 중국이 GPU부터 시작해서 AI 쪽 생태계 원천 기술 다 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100% 가격을 선진국보다 훨씬 싸게 할 거예요. 그렇죠. 5분의 1 수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 상당 부분 나라들은 다 중국 거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지금 엔비디아 독점해서 지금 저 상황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지?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이게 사례가 있어요. 그 시스코 2000년대에는 오늘의 엔비디아였어요. 그랬죠. 근데 걔네 주가가 그 이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때 클라이막스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술 생태계는 지금 AI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엄청 커질 건데 세상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떡이 누구한테 갈지는 불확성이 크다라는 거죠. 하긴 처음에 인터넷 버블 열풍이 불었을 때는 야후가 최강자였었는데 야후가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AI 버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지금은 AI 버블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여기도 역시 지금 조정의 단계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 길게 봤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5년 봤을 때는 우상향, 100% 우상향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이게 워낙 큰 앞으로 어느 나라나 가져가야 되는 주도권 싸움이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엔비디아 것만 쓰다가 지금 한국이 26만 장 공급하고 어찌고 블랙웰 뭐 얘기 나오는데 저는 길게 봤을 때는 한국도 자체 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써버린 AI가 중요한 이유가 데이터 때문이에요.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철덩어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데이터를 놓고 말하면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다 맡기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국가든 주권 국가는 나중에는 다 자체 서버리 AI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버리 AI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핵심 기술들을 공급망 핵심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경쟁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한 생태계에서 돌아가요.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쪽이 부각이 되지만 내년서부터는 이게 AI 열풍의 바톤을 넘겨받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그쪽에서 이제 정말 돈을 벌고 제대로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어디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알파벳, 구글을 선택했다. 거기에 투자한 이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은 그 AI를 챗GPT 많이 쓰시는 거죠? 요새 제미나이를 바뀌었어요. 맞죠? 정말 두 개를 같이 쓰는데 맞아. 사용 빈도가 처음에 챗GPT 7, 80 이렇게 되다가 거꾸로 됐어. 저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원래는 챗GPT 하면서 구글 같은 애들이 엄청난 생존 위험을 느껴요. 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죽겠네. 왜냐면 이게 챗GPT가 정확하게 대처한 게 검색 엔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래서 구글이 자체 지미나이를 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구글에 가면은 옛날에는 키워드 막 한 글자 딱 쳤자 뭐 이런 쭉 이렇게 링크를 들어가서 타서 이렇게 내용 보매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에는 딱 질문 치면 바로 답이 AI 엔진 다음에 지미나이가 바로 답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챗GPT보다 더 좋을 때 많거든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보다 어쨌든 근데 대부분 우수한 답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검색 엔진하고 같이 가니까 얘네 데이터 양을 오픈AI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구글이 지금 몇십 년 해온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훨씬 이게 우리한테 가치를 더 줘요. 결국 그게 소프트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도 지금 다시 생각해야 돼. 앞으로 가는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누가 데이터를 가진 애들이 누구냐를 봐야 돼. 이게 AI하고 결합했을 때 어느 폭발적인 성장은 상상 이상인데 이게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에서 누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네이버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카카오 그렇죠. 근데 플랫폼 기업들이죠. 근데 사실 진짜 한국 데이터는 미국이 한국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구글, 오픈 AI, 그렇지. 예. 테슬라 다 한국 데이터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데이터예요. 스테이블 코인 왜 해야 되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되냐 마야 되냐 맨날 싸우잖아요. 나 그게 웃긴다고 봐. 사람들 그게 만약 결제 뭐 오면 금융 위기 오고 위험하고 왜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결제 데이터보다 더 좋은 데이터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AI 시대에 진짜 미래 구글이, 넥스트 구글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근데 그게 지금 누군지는 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자로 떠오른 거는 이제 구글, 그렇죠. 알파벳인데. 예. 걔는 절대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데이터라는 건 사실 시간의 힘이 중요한 거니까 네. 얼만큼 많이 쌓이냐니까. 맞아요. 늦게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구글을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나올까? 메타? 아니요. 글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전반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 말씀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는 늘 있다고 보는 게 그래요? 우리 역사의 기술 혁신에 따른 세계 시가총액 1등에서 10등은 늘 변해왔어요. 절대적인 애들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1등부터 시가총액 10등의 그 흐름을 보면 알아요. 네. 절대적인 애가 없어. 우리 보기엔 절대적인 것 같죠. 어느 순간 없어져요. 밀려나요. 예, 세상이 그렇게 가요. 그게 시장 원리인데. 근데 구글을 대체하려면 정확하게 방법은 있어요. 이게 구글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생태계 참여자들한테 돈을 안 줘요. 그렇죠. 예, 내가 검색했잖아요. 내가 했잖아. 나도 그 정확하게 그 참여자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느 돈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넥스트 구글 한다면 나는 거기에 참여자들한테 이게 웹3 프로젝트의 정신이에요. 철학이고. 공유하고. 그 수익의 일부분을 구글이 지금 우리 데이터로 광고를 혼자 다 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 데이터로 구글이 돈 벌고 있어. 저는 이 세상이 꼭 끝난다고 봐요. 지금 구글 돈 버는 건 정확하게 우리 데이터로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 데이터로 돈 벌어요? 왜? 지금까지 사람 개념이 없어서 그랬지만 앞으로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마이 데이터라는 사람들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법률도 만들어지고 제도도 만들어지면 얘네는 마음대로 이걸로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제한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넥스트 구글 한다 이러면 무조건 이런 컨셉을 넣어버리면 거기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섹시하게 진유를 하는데 빨리 커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베네핏을 준다고 하면. 네. 예,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면은 양대 효과라고 급하게 몰리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워낙 이 온라인상에서 네. 뭔가 오픈 AI가 1억 명 최초 달성한 맞아요. 거 보면 엄청나게 맞아요. 빨랐죠. 과거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근데 알파벳도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또 대안을 만들지 않을까? 어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세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급망이 넓어요. 얘네 이렇게 쭉 이게 관련된 산업이 많아요. 첫째.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가요. 그렇죠. 의식, 주행 데이터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자율주행 되면은 자동차가 자동차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된 다음에 이게 폰이 누가 전화 통화해 요즘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컴퓨터가 된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되면은 그냥 자동차 아니에요. 이제부터 데이터예요. 돌아다니는 데이터, 무슨 데이터, 교통 데이터 다 있겠죠. 그다음 앞으로 산에서나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구매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걔는 의식, 주행 데이터 다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있냐 이거지. 웨이모.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 세계 강자 누굴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요즘 나온 네. 뉴스 보니까 웨이모 지금 네. 완전 자율주행으로 네. 이제 확대한다. 내년부터 좀 늘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사실 이제까지 웨이모보다도 우리가 테슬라의 FSD에 맞아요. 큰 걔가 기대를. 선도적으로 갔죠. 예.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로는 네.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의 그 스탁 옵션 그걸 지금 통과됐잖아요. 주총에서. 근데 그게 중말로 뜨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성과를 내가 실현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중에 FSD가 FSD 사용자가 유저가 1000만이거든요. 네. 1000만. 그 1000만이라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0만이 넘어갈 때부터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비아디가 전략이 뭐냐면 디바이스에서는 돈 안 벌겠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는 돈 안 벌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거의 요즘은 마진을 안 남기고. 이유는 뭐예요? 스마트폰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 와서 써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뭘 해요? 그 사람 데이터죠. 데이터. 소프트웨어죠.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냥 중국 인구가 기본 매년마다 새로운 자동차가 3천만 대씩 팔린 나라예요, 중국이. 네. 그럼 중국이 데이터를 그렇게 갖고 간 기업이 나왔을 때 그거는 상상 불가능한 또 중국 데이터를 별별 데이터 다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중국을 막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시장 원리대로 한다. 네. 예를 들면 과거처럼 WTO 체에서 자유롭게 정말 시장 원리대로 하면은 사실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된 거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AI 버블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네. 꺼졌다. 네. 여기 겁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기회를 찾기 예. 위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라고 맞아요. 봐야 되니까 네, 롱텀으로 네. 예. 그 가운데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의 우리가 예. 이제는 엔비디아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 예.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하자. 이제 갈 때가 됐다. 근데 뭐 레일 바로 간다는 건 없지만 그 분화점이 시작됐다. 예, 이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중일 관계가 예. 상당히 냉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나오는 뉴스 보면은 뭐 하여튼 중국 그 정부 당국자들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 회담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상당히 좀 피로감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중국 내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사실은 옛날에 일본이 중국 띄어이도 생각구도 생각구 열도 예, 가지고. 열도 그 싸움할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때 중국 국내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일본 자동차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과격한 사람 막 깨고 막 자동차를 막 깨버리고 누가 일본 차를 운동을 막 공격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과격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 사람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한국 사드 때도 그런 좀 서로 간에 정서상 나빠지니까 뭐 막 불매운동 막 이런 게 일어났는데 요즘에 중국 사람 관찰해보면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떤 의미죠, 그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제는 이런 영역을 중국이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깰 게 없는 거예요. 불매 운동 할 만한 게 없다. 다 중국 제품이 다 대체해버렸죠.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할 때는 사람이 약할 때예요. 뭔가 불만과 내가 어렵고. 막 과격한, 오히려 우리가 현실 생활을 어떤 사람이 되게 루드하고 소리 왕왕 지르고 막 센 것처럼 하고 이런 사람 오히려 심리가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강자는 있잖아요. 감정 기복이 없거든요. 진짜 강자는 사람이 되게 차분하고 흥분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네. 진짜 무서운 사람들.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가 강해질수록 흥분을 안 해요. 근데 막 말을 많이 하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거는 이미 약하거나 아니면 약해지고 있다고 혹은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누굴 말하고 있는지 알죠?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계 질서의 변화예요. 근데 중국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원래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중국이 솔직히 말해서 기술 혁신이나 세계 이런 기술 국가로서에 대한 중국 엔지니어들이 적어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딥시크를 통해서 전체 중국 국민들이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할 수 있다. 사실 딥시크 지금 나 안 쓰거든요. 너무 안 좋아서. 근데 확실하게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전체 중국 엔지니어들, 중국 기술 우리도 할 수 개발자들, 있다. 예, 중국 국민들한테 이거는 선진국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가 할 수 있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공대 졸업생 1년에 600만 이상이에요. 공대 졸업생이. 엄청나네요. 근데 그중에 그 천재 졸업생들 있잖아요. 천재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중국은 한국 스카이가 있잖아요. 뭐 네. 여기 서울대, 뭐 네. 카이스트, 뭐 이런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좋은 대학이 있잖아요. 중국은 북경대, 칭화대, 복단대 뭐 이런 좋은 대학 이번에 절강대 한 4위 정도 하는데 이런 데 가는 거는 각 성에서 1등 해야 가는 개념이에요. 성 인구가 1억씩 넘어가요. 그래요. 한 개 성. 그냥 서울대 가는 난이도하고 북경대, 청와대 가는 난이도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데 그게 한 5% 정도 대학생이 중국 1년에 대학생이 1250만 명이 졸업해요. 네. 그중에 5%가 이런 제일 톱 대학에 가요. 1년에 90만 명이거든요. 천재급이. 그럼 천재급이 90만 명씩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불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다 국산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아직도 뭐 좀 갈 길이 있지만 계속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고 그거 적어도 일본 이제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과격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내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건 방송에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게 있는데 오히려 정말 이렇게 나오면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별미를 줬다. 내내는 우리한테 별미를 줬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 그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에서 지금 일본이 헌법을 미국이 들어가 만들어준 건데 거기에 평화조약이 있는 게 자기 군대를 못 갖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유대.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후에 그 미국하고 일본의 동맹 그 협정을 하면서 이제 미국만이 거기다 군사를 주둔할 수 있다고 거기 수정은 됐어요. 근데 그 유엔의 당시 협정을 보면은 이 승전국들이 여기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있잖아요. 승전국들이 구소련도 있고 이 승전국들이 유엔의 안보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만약에 일본이 다른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줄 경우에는 군사 공격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승전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일본이 또 군국주의 동향을 보인다. 군국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만 보여도 전쟁하고자 하는 의도만 보여도 승전국 중에 아무나 안보 이사회 동의 그 5개 상임국 있잖아요. 거기 투표 결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일본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별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다카이치 이 총리가 말한 게 이거였어요. 자기네 전쟁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중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 중에 하나인데 국내 문제로 네가 뭐라고 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말을 하냐. 이 자체가 너는 이미 유엔의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또 군국주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싸우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근데 뭐 일단 뭐 유엔 안보리의 그 전 상임이사국들의 네.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거고 미국이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위협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근데 중국의 외교 발언에서 5개 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단계로 발언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한 4번째가 있어요. 네. 진짜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 근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는 도중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 하냐면, 만약에 일본이 계속 저 식으로 가면은 중국은 전쟁 별미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일본 총리가 사과하지 않고 계속 이런 네. 분위기가 간다면 거기는 이미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외무상은 보냈어요, 중국에. 그렇죠. 이제 뭐 네. 회담을 하는 건데 네. 어쨌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뭐 끓는 이런 거보다도 네. 요번 기회에 뭐 한번 일본에게 본때를 큰 전략을 보여주자. 짜는 거죠. 뭔가 네. 이런 네. 분위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과거 이란 뭐 한알령 이런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뺏긴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네. 이거에 대해서 막 두려워가지고 뭔가 지지도가 오케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일본 내 총리 지지도도 막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 접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히토리예요. 히토리 공격이 갈 것이다. 옛날에 히토리 때 손 들었어요, 일본이. 완전 손 들었거든요. 만약에 계속 저래하면 히토리 바로 수출지 않으면 일본은 끝이에요. 왜? 일본은 주로 돈 버는 게 반도체 소재 부품으로 돈 버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히토리 하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히토리고요. 그다음에 단기 경제 충격은 지금 여행 자제령을 내려버렸어요, 이미. 네. 근데 일본의 지금 사실 고령화 때문에 이제 제조업은 다 해외 아웃소싱해서 일본 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웃소싱 다 됐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으로 돈 먹고 돌아간 나라가 일본이라요. 그래서 주로 여행 소비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이 가서 돈을 한 40% 써줘요. 전체 이 관광 소비 40%는. 일본의 전체 한 해. 여행객의 5분의 1은 중국 사람인데 돈은 중국 사람 가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차 타격 오고 그다음에 일본의 수산업 이런 것들이 타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수입을 중국이 많이 했어요. 네. 주로 무역 관계가 그거예요. 근데 줄이겠죠. 중국이 더 빨리 국산화로 가죠. 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또 한국의 반사 이익이 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중국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경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의 이러한 문제들, 네. 근데 전선이 또 일본까지 넓어지게 된다면 네.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 요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일단 한국에는 반사 이익이 있어요. 첫째, 여행객이 일본 간 사람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일본 갔을 때는 한국에 쓸 거다, 단기에는. 그 다음에 그 아까 반도체 소재 부품 쪽도 원래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잘했는데 한국이 그때 일본하고 이 무역 싸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이 소재 개발했죠. 예, 소재 개발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또 한국이 많이 들어왔고 일본이 그래서 한국에서 수입해 갈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런 영역은 그런 면에서 반사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히려 외교 관계로 봤을 때 어쨌든 중국은 이 동북아가 너무 덴저 존으로 가는 걸 중국은 제어를 해요. 아까 전선을 너무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북아 제일 중요한 국가 세 국가인데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 중요해지죠. 그러면 지금 펼치고 있는 실리주의 외교가 좀 더 먹혀 들어가겠죠. 그런 면에서 외교 분위기가 좀 더 가면서 한국이 뭐 한한령을 포함해서 한국의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겠죠. 그런 면에서 포지티브한 이펙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좀 공식 요청했잖아요. 시진핑이 공식 방문, 네. 정상 방문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은 이래요. 어차피 중국은 생각하는 게 기술 혁신은 0에서 1로 가는 첨단 기술은 이제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영역을 담당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차피 중국은 자기네 스스로 하겠다는 게 이미 이번에 15차 오겐의 계획도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로 스스로 원천 기술 개발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국가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뭐 일본하고 이 싸움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근데 사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중국 국내 내부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우리 안 네.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게 네. 중국의 부동산 네. 가격이 올라주고 네. 사람들의 심리가 네.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부동산이 안 사면 안 산다. 네. 근데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안 사는 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 지금 점점 계속 안 살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돈이 풀어도 야, 지금 상해도 있잖아요. 상해는 원래 집값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상해도 지금 40% 떨어졌어요. 원래는 상해 북경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 모험은 중국에 있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게 안 올라오고 있어요. 상해가 안 올라온다는 건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이랬어요. 은행은 부동산을 안 팔았어요. 은행이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을 대부분 갖고 있다가 그게 매물로 안 나갔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은행들도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어. 왜? 자기네 못 버티니까.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거죠. 1,000만 원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50% 대출해줘요. 그럼 500만 대출 받고 내 1,000만 원짜리 부동산 그렇죠. 샀어요. 위안화 단위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샀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5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담보가치를 잃어버렸네. 네, 담보가치 잃어버리니까 은행도 한 400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에 집을 던져줘도 집이 없어진데도 100만 원 대출을 더 갚아야 되고 일단 은행 입장에서도 그걸 경매 부채도 대출을 500만 해줬는데 400만밖에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네. 근데 은행들이 그런 부동산을 회계화 안 시킨 거죠. 현실을 안 시켰는데 들고 계속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못 버티니까 그런 매물도 나오는 거예요. 손실 보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버텼는데 이제 다시 오를 거라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은행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는 게 올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래서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악성순환 돼버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버티다 못 버텨서 투매가 나오면 거기가 이제 바닥 저점이라고 일반적으로들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그 중국은 이래요. 정확하게 데이터로 말하면 2020년 데이터로 21년, 2021 데이터 보면 미래 10년 그때 제가 발표한 건데 미래 10년을 집을 다 재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2020년, 21년 그때 연구했으니까 앞으로 5년 아직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가 중국말로 꽈이렐이라고 하는데 좋아지는 시점이
빠르면 2029년, 2030년 그 언저리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어. 아니 근데 네. 요즘 중국 증시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의 현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거기서 좀 돈 번 중국인들의 네. 이 지갑이 좀 열리지 않겠냐, 소비 심리가 네.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데 영향 미치지 않겠냐 싶었는데 네. 별 영향은 없나 봐요. 왜냐면 중국은 이게 주식 투자 인구 수가 아직도 작아요. 계좌 수가 2억이 안 돼요.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중에 어린이 노인을 빼면은 한 9억 정도인데 거기서 계좌 수를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이 되는 사람들 2억이 안 되니까 전체 자본시장이 너무 작아요. 네. 작다. GDP 대비 지금 한 7, 80? 높아서 그 정도예요. 100% 안 넘어가요. 근데 보통 선진국은 150% 이상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 돈의 효과를 하기에는 너무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작다. 자본시장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사실 중국의 국가 부채, 기업 부채, 사실 그 중국의 기업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항상 고민했었잖아요.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은행이 이제 사실 그동안 그러한 부채들을 계속 잡아오는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은행도 이제 한계를 보이고 그런 부동산 매물들을 내놓는다는 거는 이게 은행권 위기로 번질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되진 않나요? 사실은 은행권 위기로 번졌어요, 이미. 근데 언제부터냐면 2022, 23년부터 계속 어디서부터 오냐면 지방은행부터 와요, 그게. 한국도 비슷해. 저축은행들 다 지방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지금 부동산이 죽으면서 PF 대출했다가 다 타격받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행인 거는 국유은행이에요.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다 중국은 이렇게 돼 있어. 상업은행, 도시는 상업은행 이름으로 가고 농촌은 농업은행 이름으로 가요. 우리 농협처럼. 농협처럼 두 개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농촌은행이 먼저예요. 행진은행, 농촌은행 이런 애들 다 이래. 걔네 먼저 다 지금 죽어버리고 다 그래 흡수해버려요. 네. 중국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은행감독위원회, 은행보험감독위원회거든. 전칭이 걔네들이 스무스하게 이래 막 이렇게 막 한국 같으면 막 뉴스에 나가면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 뉴스 나가면 이렇게 돼요. 뉴스에 나가면 이게 불에 불을 키우는 거죠. 불에 불을. 그냥 막 건강한 애들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 네. 백크론이 생기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국가 부채로 그냥 다 잡아놓으면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걱정이 있어요. 지금 유럽 경제도 정말 안 좋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정치적인 불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 맞아요. 아니고 미국 경제가 맞아요. 가장 그나마 좋은 편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계속 뭐 맞아요. 부동산이고 뭐 다 맞아요. 오르는 전 세계적인 현상.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경제를 이게 개인적 경제학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정부 보이는 손이 역할을 하면서 경제를 살릴 거 있을 것처럼 경제 주기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떨어지는 경제를.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모든 세상이 다 한 거, 코로나 때부터. 근데 그 돈들이 결국은 자본이라는 거는 미래를 먹고 사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를 먹고 살 게 어디 있어요, 현실 생활에. 그냥 주식시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 돈 다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요, 실제 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버블을 겪으면서 꺼졌다가 겪으면서 상당 기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조금만 그 어떤 시장이 어려워지면 이제 버블이 터지는 시점인가? 취약해지죠, 시장이. 사람들의 심리가 점점 불안해지는 왜냐면 거예요. 펀더멘탈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베팅한 돈들이 점점 정부에서 그 돈을 불쏘시개처럼 공급해 주잖아요. 그 돈들이 점점 주식에 들어가고 점점 더 올라가고 그냥 뭐 어느 순간 돈을 안 풀 때는 바로 무너지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AI 버블 길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우리 자산 시장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어렵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좀 한국 놓고 말하면 중국도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말을 했잖아요.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한국을 전 세계 AI 넘버 3는 되겠다. 그 말은 집중 투자. 이번에 그 재벌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너는 얼마 지금 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돈들을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했잖아요. 돈이 없을 때 정부가 찍어서 또 공급해야 더 경제가 돈다. 대놓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버블 네. 형성을 통한 이 뭔가 자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밸류체인의 자산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가는데 당신이 지금 투자자잖아요. 당신이 이 방송 보는 당신이 돈 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대서 버블이 가는 시장에서 당신이 돈 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투자한 기업이 그 버블 속에서 꺼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긴장감은 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이 자산 시장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절대 안 시점은. 되죠. 그건 큰일 나요.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투자를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거시되는 빠른 길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월급은 못 오르잖아요. 경제가 안 좋,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 펀더멘탈은 안 좋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실물 경제 돈을 못 버는데 월급을 어떻게 올려줘요? 그 요즘에도 다 AI가 대체해요, 직원을. 네, 그렇죠. 그러면 월급은 안 올라, 계속.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요. 그럼 그게 주식시장 계속 가. 그럼 결국 그게 물가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월급이 안 올라온 상황에서 5년 전에 500만 받았어. 근데 지금도 500만 받아. 근데 5년 전에 500만하고 지금이 500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국가에서 돈 찍어내버리면 나는 거지가 돼 있는 거지. 내 돈은 점점 줄어들어. 그 투자라도 하면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찍을 때 막 눈처럼 돈이 쏟아질 때 그 자산에 돈이 가서 따따따 붙는 거예요. 그럼 난 돈을 못 벌더라도 손해는 안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뿌려지는 돈이 내 자산에 왔다 따따따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내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말씀은 하여튼 AI가 결국은 이 트렌드고 AI, 코인 뭐 이런 거예요. 뭐 요새 금, 로봇, 휴머노이드. 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아닌가요? 부동산은 아니면 중국이 워낙 갤러는 말할게요. 부동산은 빈부격차 현상이 크니까 갈래들은 가요. 근데 아주 소수. 나머지는 소위 우리 강남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지금 강남 이사 갔잖아요. 집까지 다 이사 갔거든요. 아 그래요? 달라요. 완전 느꼈어. 뭐가 달라요?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강남 사는 걸 이해 못 했거든요. 와, 그 길도 막히고 왜 강남 사냐. 그래서 내가 조금 반성했어. 해봤니? 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왜 입지가 좋아. 왜냐면 여의도 오는 것도 정말 편하게 와요. 그리고 저 지방 강연 많잖아요. 너무 편하게 가고 그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비용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지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르는 자산만 더 오를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결론적으로 돈을 정부에서 팍 눈처럼 쏟을 거예요. 눈처럼. 그냥 눈이 팍 내릴 건데 상당 부분 돈은 주식상으로 갈 거예요. 왜? 정부에서 주식으로 돈 모으니까 돈을. 네. 자, 여기 갖다 붙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상당 부분 돈은 부동산에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여기 많이 쌓이고 여기도 조금 쌓일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안유아 교수님 함께했고요. 이제 덕담을 좀 바꿔야겠어요.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 20대입니다. 네. 네. 그 예전에 그 상남자 아이디 쓰신 분.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 빨리 꼭 오세요. 고정 댓글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안유아 교수님의 네. 정말 예. 장가가고 싶다. 네, 궁금해요. 안유아 교수님 좀 준비가 되셨다니까. 네. 자, 수고하신 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